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황교안 후보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하셨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당대표로 선출되고 또 지난 4.15 총선을 이끄셨는데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압승했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와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1위를 한참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연 4강에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문제죠. 어떻게 4강 자신 있으십니까? 국민들께서 네.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네. 누구에게 나라를 맡겨야 할 것인가 네.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몇 강이 문제가 아니라 네.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사 중에 한국사회 여론조사 오늘 좀 전에 발표된 걸 보니까 황교안 후보님이 나왔는데 지지율이 1등이 물론 이제 윤석열, 홍준표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보다도 지금 떨어지는 건 나오는데 저는 상당히 유승민보다 높아야 되지 않느냐 이를 보는데 현재로서는 이 4강에 상당히 최재형 후보 또 다른 후보들하고 이렇게 각축하고 계세요. 예. 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국민만 바라봅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걱정을 안 한다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아니니까 네. 국민들께서 지금 나라 어려운 상황을 감안을 하시고 여러 가지 역량이나 그동안에 이제 살펴보신 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황교안 후보께서 지금 여러분 보시지만은 경력도 아주 제일 좋으시고 법무부 장관에 국무총리도 하시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어요. 당대표도 하시고 또 다들 잘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 총선 또 참패라 그러지만 저는 꼭 참패로 보지는 않습니다. 100석만 넘으면 야당이 야당으로 개헌 저지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투쟁하지 않는 야당이 가장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극우다, 막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에 4.15에 대해서 부정선거다. 또 선거 부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1987년도부터 이제 공안부에서 네. 선거사범 또 간첩 잡는 일을 했습니다. 네.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을에서 네. 최초의 재검표가 있었죠. 네, 민경욱 국회의원이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수많은 네. 불법 투표용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불법 투표용지가 발견됐는데 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 불법과 네. 불법 선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불법 선거에 대해서 규명하고 네.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민우님 감사합니다. 4.15 부정선거를 밝혀서 국민 주권을 지켜내자. 황교안 화이팅 일어나며. 그래서 지금 4.15 부정선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민경호 후보가 지금 오히려 당에서 당협위원장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당이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데요. 김미희님 또 화이팅 이렇게 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이 오히려 황 후보님이 이 부정선거 문제 제기하는 거를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장 같은 거를 보냈더라고요. 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당선관위원회에서 당선관위에서 저에게 권고안이라는 이름의 네. 경고장을 보냈는데 네. 제가 이제 처음 4.15는 부정선거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네. 우리 당 안에는 동조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후보들 중에 네. 장기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네. 부정선거라고 선언을 했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 이제 후보가 8명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도 안상수 후보는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명백히 밝혔고 네. 또 윤석열 네. 또 최재형 이런 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했다가 중간에 이제 말을 내려놓거나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네. 그 속생각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차츰 알려져 가고 있고 또 제가 이제 당협도를 다니면서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네. 그 연수원에서 나온 거 그동안 재검표하면서 나온 투표용지들의 네.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설명을 하면 대개 한 30분, 30분 정도 하면 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거 부정선거네요. 다 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팩트에 기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은한 의원님 감사합니다. KB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격려를 많이 해주신데 대한민국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팩트에 기반해서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제가 읽어보면 그 문구를 곰곰이 읽어보면은 오히려 조금 경고장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의를 환기하는. 그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항의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리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의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네.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서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이런 잘못된 것에 관해서 네.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께서도 많이 이제 분노하고 계시고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은 제대로 잘 못하면서 네. 그 결과가 부정선거 없었다. 있었는데 없었다고 하면 그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랬습니까? 그거 제가 보니까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자기 대통령 때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금 감옥 가 있고 그죠? 드루킹 댓글로. 그 다음에 울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송초로부터 다 15명이 기소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4.15 부정선거도 민경호 후보만이 아니라 지금 120군데 이상 이렇게 하고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 때는 이미 김경수 감옥 가 있고 드루킹 김동원이도 감옥 갔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직 재판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을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당이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에 있다는 사람을 오히려 팩트에 근거해서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나와서 과연 이거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네. 법원이 선거 사무 처리를 늦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목소리가 작지요. 제대로 국민들이 들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법에는 분명하게 선거 사무는 총선 선거일로부터 네.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180일이 아니라 지금 1년 반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사법부가, 법원이 그 자체가 명백한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미적거리고 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법부의 신뢰가 국민들에게 잃게 되는,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건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사법부라고 하는 전체 큰 틀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해야죠. 처리 기간도 법대로, 또 사안 판단도 법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권순일 대법관은 보면은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했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선관위원장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이재명이 300만 원 선거법 위반으로 경기도지사 거의 다 확정돼서 1심, 2심 다 300만 원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또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다 이거는 1, 2심이 타당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취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뒤집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연봉 2억씩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이게 부정선거를 대법관이 나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나서서 부정선거를 덮어주고 거기다가 부정하게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취업을 해가지고 거액의 돈을 받고 이거 정말 굉장히 절망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법조계
제일 잘 뭐 아시는 있을 수 분이죠. 없는 일이죠. 뭐 네. 저도 변호사 1년 4개월 했습니다. 네. 그럴 때 조심하고 네. 또 조심하면서 뭐 전직 고위 뭐 검사를 지냈기 때문에 네. 더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권순일 선관위원장 네. 또 대법관을 했죠. 네. 이 분의 처신은 있을 수 없는 처신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특검을 해서 이 실체를 밝혀내고 네.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원 회장부터 이분들이 권순일 대법관을 이 사후 수뢰죄로 고발을 대검찰청에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권 하에서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 지금 뭐 경찰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할 리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 분이 4.15 총선 당시에 선관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지난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때 이제 중앙선관위원장이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동안에 이런 데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고 나름대로 살아있는 권력, 자기 임명권자에 대해서 저항하던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 안 가고 이 국민의힘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경쟁하고 계시지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네. 민주당과는 가치를 같이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가치를 달리 한다고 해서 항상 뭐 다른 얘기만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과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은 아니고, 네. 다만 이제 부정선거에 관해서 좀 확실한 그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은 뭐 같은 법조인인데 네. 알만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정, 비리, 불법 선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핵심은 역시 이 정부가,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또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없이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주사파, 전대협이나 한총련 이런 사람 많은데 지금 이재명은 그보다도 더 지금 이 대장동 개발 비리만이 아니라 주변에 한총련 1기 의장 김재용이 그 핵캠프에 같이 있고 또 지금 5기 의장 쇠파이프로 뭐 사람을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붙어 있고 조폭들도 여기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결국 국민의 힘이죠. 국민의 힘이죠. 네, 지금 정치의 힘으로 이기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의 힘으로 어렵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이 결국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불의는 또 결국 네. 집니다. 네. 저희는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네. 어렵지만 반드시 이길 거고요. 이재명 시장의 그동안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저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보다도 더 문제가 있는 네. 이런 세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뒤에 네. 바뀐 게 없어요. 바뀐 네. 게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뀐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은 그래도 조폭 이런 이야기는 안 들었는데 전대협이 주도하는 정권 아니냐 이래 보면 이재명 쪽에는 한총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총련 1기 의장, 5기 의장 뭐 이런 류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전대협도 여기 붙어 있고 또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 그룹도 거기 붙어 있고 또 성남에 다양한 조폭,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대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만 보더라도 본인이 처음에는 당군 이후에 최대의 치적이다 그러다가 지금은 또 자기는
뭐 거기에 문제가 예, 잘 관련이 책임이 안 없다. 돼. 예. 유동규에 대해서도 측근이 아니다 그러다가 뭐 지금 와서는 또 이렇게 말하지. 이게 완전히 말이 계속 달라요. 이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공안부에 네. 근무하면서 간첩들 많이 처벌을 했습니다. 네. 80년대, 90년대 초까지의 양상을 말씀드리면 네. 다 자백을 했어요. 범죄에 다 자백을 했어요. 네. 스스로들이 양심범이라고 하면서 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거짓말을 합니다. 네. 숨기고 내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말 안 하고 네. 이렇게 어떤 비열한 운동권이 된 것이죠. 네. 지금의 양상이 딱 그런 양상입니다. 네. 예, 뭐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했다면 밝혀야죠. 네. 그런데 자기 신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네. 정말 내로남불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2006년도에 제가 성남지청장을 할 때 네. 이재명 지사가 거의 이제 시장 하겠다고 나와서 이제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도 뭐 제가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이제 나와서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 망조 드는 겁니다. 네.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라도 정권 교체가 지금은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에게 이겨야 되고 또 이재명을 이렇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돈을 문재인 대통령이 88% 나눠준다면 나는 100% 주겠다. 이 돈을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좋아하고 또 거짓말도 계속 아주 과감하게 거짓말을 시키니까 그것도 아주 통쾌하다 그러고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뭐 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우선 우리 내부에서 네. 지금 이제 8명이 경선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 당의 후보가 네. 돼야 되죠. 네. 우선 그것이 이제 급선무고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국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가장 앞장서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에게 표를 주겠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성향으로 봐서나 여러 가지 그 임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선두주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황교안 우리 후보님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국무총리의 권한대행까지 하시고 지지율도 더 높았는데 지금 이렇게 바뀐 건 결국 누가 과연 문재인 정권 또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이거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DJ 때는 DJ 정부와 싸워서 이겼고 네. 또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와 싸워서 이겼고 또 이긴 건 말씀을 해주시죠. 잘 장관이 모르니까. 된 뒤에는 네. 또 역시 좌파와 싸워 이겼습니다. 네. DJ 정부 시절에는 네. DJ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네. 다들 국민들 잘 모르십니다만은 그렇죠.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다고 민주당에다 폐지 소위를 만들어 가지고 네. 추진을 했습니다. 뭐 네. 약속도 해 국민들에게 공약이라고 했고 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몇몇 그 검사들이 그 TF 회의에 가서 네.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벌였습니다. 네.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TF가 결국 이제 신중론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이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DJ 때 강정구 교수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강정구 그 당시 교수. 노무현 대통령, 네. 노무현 대통령이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적에 네. 이런 걸 수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구속을 하겠다고 했더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다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켰어요. 네.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네. 그 당시 총장이 김종빈 총장이신데 법조인이니까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걸 내가 따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총장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사퇴하고 나가고 뭐 저는 뭐 불구속 기소했지만 네. 결국 결국 이제 강정 교수 유죄다 돼가지고 교수직도 박탈을 당했습니다. 네. 통진당 사건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싸워야 할 때는 가장 확실하게 싸워왔고 특히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는 몸을 사리지 않고 제 유익을 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싸워왔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그런 대한민국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정치를 재개하게 됐고 반드시 저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꿈꾸던 자유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일에 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책도 쓰셨죠? 그렇습니다. 예, 해설, 국가보안법 해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책도 쓰시고 통진당 판결도 그때 법무부 장관 때 바로 원고로 이 해산 신청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뭐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이석기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통진당은 목적뿐만 아니라 활동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제가 독대 신청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박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산 심판 청구하자 네. 결정을 하셔서 제가 그 청와대에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들 다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팩트에 기반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도 과감하게 결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똘똘 뭉쳐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대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헌재도 사실은 찬성 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나 1년 1, 2개월 동안에 저희가 서류만 17만 쪽에 달하는 이런 많은 그동안의 간첩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북한과 우리 간첩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나 그것이 어떻게 통진당으로 넘어가게 됐는가 네. 이 자료를 다 이제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설득을 했고 그 결과 1년 1, 2개월 만에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위헌 찬성을 해서 위헌 판결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때 이제 네. 우리 팀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좀 부담이 많았죠. 네. 뭐 다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발제를 했던 그런 입장에서 장관의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앞장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첫 기일에 나가서 제가 설명을 쭉 했고 검사들이 이제 뭐 장관이 저런 그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들이 하나 돼가지고 결국 결과를 이뤄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아마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 최대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업적을 가지고 결국 국무총리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 업적 이제 그 업적 때문은 아닐 것이고 뭐 제가 총리가 될 때는 메르스 요즘 이제 코로나 네. 앞에 집단 감염으로 이제 메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메르스가 한창 심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갑자기 이제 총리가 경질되면서 제가 그 총리가 됐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통진당 해산 또 이석기에 대한 확실한 이런 제대로 정체를 밝히는 그런 점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황교안 후보님이 어려워지게 된 거는 지난번 4.15 총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제가 볼 때는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당시에 공천위원장이 김용호 공천위원장을 그렇습니다. 임명하셨죠. 예, 그 임명하신 것은 황교안 대표님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김용호 공천위원장한테 정권을 위임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황교안 대표님이 상당한 정도로 주도하면서 또 직접 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뒷얘기들 좀 자세하게 하는 것은 네. 적절치 않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좋은 공관위원장을 모셔서 뭐 그때 그 일로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께도 뭐 여러 가지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의견들 중에 제일 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공관위원장을 세웠고, 뭐 사실상 이제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네. 뭐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많은 권한을 줘서 꼭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졌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참 우리 김문수 위원장에도 그러고 국민들에게도 그러고 굉장히 죄송하다, 송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우리가 이겼었으면 좋았을 걸 제가 부족해서 총선 졌고 또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막 그 당시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그 재난 상황이 발생한 데다가 그걸 또 기회로 해서 문재인 정권이 많은 돈을 풀었죠. 그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겠고, 뭐 제가 이제 그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청주 간첩단 사건 수사를 해보니까 북한 통전부에서 우리 그 남한에 있는 간첩단에게 자유한국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그것을 패망시키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려라. 뭐 이런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 것이지만 저는 그 당시 당 대표로서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책까지 내서 국민 앞에 참여의 마음을 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황교안 후보님이 이렇게 나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김문수 TV 고정으로 나오는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꼭 좀 물어봐 달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한 건데, 차명진은 당시에 세월호 텐트에서 쓰리썸의 사건이 있었다. 이게 이제 보도된 게 있어요. 세월호 텐트, 광화문에는 텐트에서 꼭 세월호 추모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막말이다. 그래서 내일 4월 13일 투표면 4월 12일 날 오후 늦게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명을 했는데 이게 가처분에 들어가서 차명진이 또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출마했는데 결국 낙선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시에 바로 그 다음날 투표인데 이렇게 제명을 해버리면 이거는 상당히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결정은 직접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뭐 결국 제가 당 대표였으니까 제가 했다고 한 거죠. 이 문제에 관해서도 차명진 그 위원장에게 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안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했는 게 오르면은 그냥 지금 생각해도 원래 이제 황교안 후보님께서는 당대표할 때도 3, 4, 1은 3번 생각하고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절제를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기 자랑도 안 하시고 남에 대해서도 직선적인 비판도 안 하신단 말이죠. 그 정치가 야당이 과연 이렇게 3, 4, 1원만 해가지고 과연 이재명 같이 또 문재인 같이 이 교활하고 말 바꾸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어렵다. 이전에 황교안은 죽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허언이 아니고 실제로 싸워 이기는 것이 정치에서는 제1의 가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문재인 정권 정권 교체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기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고 정말 목숨 바쳐서 정권 교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주 좋게 좀 생각하는데, 저는 이전에 황교안이 죽었다. 죽어서는 안 된다. 이전에 황교안 좋은 점도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못했다는 생각 큽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도 했고 이전에 황교안 죽었다 하는 것인데 제 안위보다도 결국 나라 걱정이 큽니다. 또 우리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저는 살 만큼 살았는데 국민들이 지금은 제가 시장 가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 만나면 이 정부에 대해서 말할 힘도 없답니다. 말해도 소용없고 바뀌는 게 없고, 그래서 정권 교체라도 하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정치를 재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결자 해지가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순조롭게요. 예. 그러려면 일단은 4강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후보가 돼 가지고 대통령이 돼야 이제 이 격자 해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 과정이 상당히 험난한데 저는 우선에 기독교, 여 밖에도 지금 목사님들 여러 분 와 계십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 장로님이시고 이러겠습니다만은 신앙심이 아주 독실하시고 이러니까 좋아하시겠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독교 교회도 잘 안 뭉쳐요. 너무 나눠져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기독교 목사님들이 다 뭉치면 무조건 20% 나오는데 안 뭉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우리 당에 처음 출마할 때 15분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경쟁률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네. 답이 없죠.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12명을 고른다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노력해서 15명이 12명을 줄었습니다. 네. 그 중에 또 4명을 추른다고 하니까 또 그 나름대로 같이 또 그 노력을 해서 네. 8명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4명을 줄인다고 하니까 그 4명에 이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 당의 힘도 힘이지만 결국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국민들께서 그냥 기분대로 이 다음 후보를 찍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 어려운 이런 사람에게 맡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국정 경험을 오래 했고 또 특별히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좀 관리했던 이런 경험들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지금 상황이 위기다라고 판단하시면 저에 대해서 또 지지를 해 주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의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는데 아마 4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4강 안에서 또 제가 선택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과반 이상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국민의 당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결국은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할 때 그때의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소장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8명밖에 안 남았을 때 1명을 왜 지명 안 했느냐. 그래서 9명을 채워가지고 좋은 분 1명을 채워가지고 했으면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지명 안 하셨는지. 첫째로 이제 탄핵 결정은 아마 헌법재판관 전원이 탄핵 네. 찬성을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1명을 더 넣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 원래 대통령 권한 대행은 말 그대로 권한 대행입니다. 네. 대통령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는 현상 유지를 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맞는데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을 바꾸어가는 이런 것은 대행에게는 그런 권한까지는 있지 않다. 네. 뭐 이런 것이 다수설입니다. 네. 제가 이제 권한 대행 때 인사를 한 것은 차관까지 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차관은 놔두고 있었고, 그러나 이제 긴요한 것들은 이제 조치를 하면서 네. 차관선까지, 바꿔 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범주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정도까지 선을 했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장은 그건 장관급이고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제가 추가로 1명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상황이었고 또 법에도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임명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하는 말씀은 이거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이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하고 민중민주주의, 이 좌파 정부로 넘어가는 탄핵이다. 체제 탄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지켜서야 됐다. 그런데 너무 이 부분은 그냥 법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 또 특히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보면은 너무 자신이 그 일반적인 상식과 관례에 의해서 자신의 권한을 굉장히 절제하게 최소 행사한 거 아니냐.
최대 행사를 해서 이 체제 탄핵을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노재봉 그 전 총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네. 제1의 과제는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제1의 과제였고 네. 또 다른 논란을 만들게 하는 것은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그런 또 다른 요소가 될 수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새로운 분쟁 요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역사적인 뭐 그런 평가가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22년형을 받고 지금 4년 7개월째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17년형을 받고 지금 뭐 2년째 감옥에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또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이거 뭐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또 자살도 하고 뭐 그 수사받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도 되시고 국무총리도 되시고 그 탄핵돼서 직무정지된 동안에 권한대행도 하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지금 22년형을 하고 저 집까지 다 이제 공매 붙여가지고 환수를 시키고 뭐 이명박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전전 대통령, 현직에 있는 분을 또 탄핵까지 해서 이렇게 가혹한 형을 하고 역사상 최장의 4년 7개월 형을 지금 살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과하면 화가 되는 겁니다. 네. 과합니다. 네. 과해요. 네. 저게 지금 그 말씀하신 분들이 뭐 돈을 받았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결국은 공범이라는 건데 네. 그걸 공범에다가 그냥 굉장한 그림을 더 씌워가지고 네. 그렇게 뭐 형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 뭐 말도 안 되는 형이에요. 네. 과하기 때문에 빨리 석방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그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 정부에다가 그런 촉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촉구하십니까?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알기로는 뭐 황교안 후보님이 촉구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잘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처음 가까이서 만난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야당 대표들, 네. 5개 당 대표들과 대통령이 이제 면담을 한 겁니다. 네. 저는 계속 그 당 대표들 5명 모여가지고 대통령하고 무슨 내용 있는 대화를 하겠냐. 네. 그래서 이제 1대1로 면담을 내가 요청한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듣질 않길래 그 나중에는 결국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뭐 좋다. 그냥 그 자리를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5당 대표와 이제 그 회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참 이 얘기를 했네요.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모기장 문을 닫아놓고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네. 지금 문 열어놓고서 중국에서 다 이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고서 코로나 막는다고 하면 그게 막아지겠냐. 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 반쯤 뭐 수긍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는 뭐 전혀 또 조치가 안 나왔는데 그 회의를 끝내고 나서 제가 대통령에게 따로 좀 얘기를 했어요. 좀 대화를 하자, 얘기를 하자 이제 했더니 뭐 대화를 하는데 그냥 저 옆에 네. 그 창가에 어디로 이제 데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이제 네. 풀어드려야 된다. 네. 너무 오래됐다. 그게 언제죠? 한 작년입니까? 2019년도겠죠. 2019년. 예, 2년 예. 전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2년 7개월이니까 그때는 뭐 2년 조금 살고 나올 수 있었네. 예, 그것도 오래된 거죠. 네. 사실은 상징적으로 한 것도 뭐 좀 마땅치 않은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건강도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뭐 대통령 얘기는 뭐 법에 제한이 좀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네. 법조인이고 또 검사를 했기 때문에 또 장관한 사람이라서 네. 법적인 제약이 뭐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사면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확정되지 않아서. 네. 그거는 정말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닙니다. 네. 뭐 아예 그냥 크게 지금 해줄 수 없다. 우리 당의 우리 세력의 입장에서 해줄 수 없다. 뭐 그래 하든지 그 비겁하게 무슨 법에 제약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냥 석방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석방할 수 재판 있어요. 중이라도 그럼요. 가능하지, 그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저 양반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그걸 비롯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제가 직접 보고 얘기를 해도 뭐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니 네. 뭐 저는 뭐 되게 굉장히 힘들겠다. 그러나 결국 또 이제 또 국민들의 세력이 네. 또 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같이 소리를 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해왔죠. 예, 박근혜 대통령을 면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제가 면회 이제 신청을 했는데 하셨습니까? 박 대통령이 뭐 안 만나시겠다 그런데요. 아니 저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안 만나겠다. 그러니까 전달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신청하니까 안 만난다 그러는데 예.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황교안 후보님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국무총리로 임명했고 자기를 대신해서 고난 대행했던 분인데 꼭 한번 만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만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그때보다도 더 좀 상황이 나빠진 것이 아마 교도소에서 전달조차를 안 할 거예요. 네. 제가 신청하겠다고 하면 뭐 교도소에다 이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마 전달 자체를 안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정부에서는. 편지는 보내시면 봤거든요. 뭐 편지 보낼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것들도 전달 제대로 할런지.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깝깝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서 끌어내서 바로 감옥에 보내서 22년형을 주고 그걸 4년 7개월이나 계속 감옥에 이렇게 가다 놓고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선례가 없다고 봅니다. 예. 거기다가 또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또 17년에가 두 대통령이 동시에 돼 있는 거는 뭐 제 기억에는 하여튼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예. 이거는 정말 무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적인 법치가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민중민주주의 군중재판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거든요. 이 소위 말하면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의 홍위병 내지는 뭐 이게 인민재판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걸 걱정을 하고 있지만 예.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이 막무가 아니니까 지금 답은 결국 정권 교체입니다. 이제 그거밖에 없죠. 얼마 남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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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교체인데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확실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저쪽이 자 첫째는 대통령 권력도 가지고 있고 행정부 또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법부 또 검찰도 김호수 총장부터 다 박범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민변 뭐 방송사 언론노조 정교조 민노총 조직부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정권 교체는 아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또 문재인 2 네. 그 선택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더 걱정되는 거는 지금 우리 김문수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가 더 걱정됩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가 뭐 180석으로 지금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거 앞으로도 2년 더 갈 텐데 네. 거기다 사법부가 다 장악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소위 입법도 할 수 없고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에 대다수가 다 막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위기입니다. 대통령 우리가 집권을 해도 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해 본 이런 경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그런 경험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제가 책임감으로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황교안 후보께서 지금 이제 4강으로 들어가서 그 종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정계 입문하기 전에 그 20%를 넘는 지지를 받던 그런 때의 그 새로운 기운 이런 것들이 이제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장 이야기에서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회자가 됐습니다만은 별의 순간, 이 별의 순간이라는데 황교안 후보님의 별의 순간은 당시에 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하시고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온 국민의 촉망을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지지도 다 받고 그때 별의 순간이 이미 지나간 거 아니냐. 항성은 뭐 계속 도는 거니까 돕니까? 또 올 겁니다. 도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별의 순간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는 나에게 다시 별의 순간이 왔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별이 많이 뜨면 좋죠. 그럼 그 많은 별 중에 하나는 이건 안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 한 명의 별 그걸 지금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 중에 한 분이야 당연히 되겠죠. 우리 김 지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경력과 또 뭐 모든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으신데 예를 들면은 이번 그 추석 때도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뭐 SBS에서 무슨 집사부 일체 이런 노래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노래 가면은 황교안 또 뭐 누구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가 잘합니다. 물론 그 최재형 사모님도 잘하지만 황교안 후보님 아주 목소리도 좋죠. 노래도 잘하시고. 옛날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학교에 사중창 콰르테 멤버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잘하시더라고요. 노래와 음성과 모든 게 좋고 또 외모도 누구보다도 못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도 독실하셔서 뭐 부정부패하거나 도둑질할 분도 아니고 경험이 많고 이래서 국정도 잘 하실 거고 통진당도 해산을 시켰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저술도 하고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 악역도 마다하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국가위기도 나름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보셨는데 이 별의 순간이 오실 건지 저는 이 별의 순간이 한번 지나가는데 잘 오겠나? 근데 또 온다 이러시는데 아니요. 별은 돌고 도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별이 많다. 별 아니 돌고 도는 거니까 같은 별도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농담이고. 하여튼 지금 국민들께서 이 나라를 문재인 그 파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받들어서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고치고 아직 뭐 고칠 시간도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거기에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통합하고 단합되는 거죠. 저는 이제 당 대표 시절에 그래서 이제 통합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완결되지 못하고 미완성의 통합으로 끝나서 이제 아쉽습니다만은 정말 똘똘 뭉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또 그 이유가 더 이제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도 이번에 나온 대선 후보들이 다 뭉쳐서 그렇게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공동 정부처럼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당 후보들 다른 분들에게 뭐 제가 한마디도 이렇게 공격하질 않아요. 뭐 제가 공격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끼리 싸울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되고 뭐 이재명과 싸워야 되지 지금 왜 우리끼리 싸우는가.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똘똘 뭉쳐서 꼭 정권 교체를 이뤄내서 국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좀 닦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뭐 그런 거는 잘 하실 줄로 믿는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내가 뭘 하겠다. 대표적인 공약 뭐 한두 가지 확실한 부분 뭐 이런 것 말씀하시고 싶은 거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초인류 정상국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초인류 정상국가. 정상국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상국가는 중의적인 개념인데요. 첫 번째는 정상국가입니다. 발을정, 상태상. 그래서 비정상의 반대말.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비정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정도 다 망가뜨렸죠.
경제, 네. 민생, 네. 또 안보도 다 망가뜨렸죠.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가치도 다 무너뜨렸어요. 네. 자유, 지금 뭐 들어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폐악을 저질렀습니다. 네. 이걸 정상화시켜만 놔도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고 좀 이렇게 살만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뭐 어떤 정책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이 폐악을 과거로 되돌려 놓는, 뭐 이거 저는 그걸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제1의 과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상국가는 윗상자, 정수리 정자 윗상자에서 네. 위로 올라가는 초일 정상국가로 가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꿈꿔왔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그걸 넘어서 정말 우리가 4차 산업혁 시대에 맞는 이런 초인류 국가로 나아가는, 그게 제 꿈이고 네. 우리 국민들은 얼마든지 그 꿈을 함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뚤어진 걸 바로잡고 선진 인류 국가로 이제 올라가고. 다시 도약을 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자신 있으십니까? 뭐 제가 그 네. 대통령 권한 시절, 대행 시절에 네. 이제 매년 초에 이제 신년 할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과학기술인 신년 할애회에 갔는데 과학기술인들인데도 지금 우리 경제가 사면 초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네.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좀 돌아와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돌파구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면 초과 상황 속에서 그 사면에 다 길이 있다. 네. 사방의 길, 이름을 그냥 사방의 길 프로젝트라고 제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해외에 넓은 길 있지 않냐. 우리 그거 아직 테스트 못 해봤다.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ICT 기술 뭐 초인류 국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과학기술 ICT를 통해서 이걸 네. 산업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네.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얼마나 유능합니까? 훌륭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 창업 벤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없던 세기를 가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는 길도 있다. 그럼 뭐 규제 확 풀어주는 거죠. 네. 뭐 그런 것을 이제 제 권한 대행 시절에 이제 했는데 네. 그 한 6개월치 안 되는 그 남짓한 기간에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경제도 바뀌고 네. 안보도 좀 튼튼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 뭐 우리는 또 특히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지금까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분들입니다. 저는 반드시 국민과 함께라면 답이 있다,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당원이 이번에 30% 투표를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문수 TV 구독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인사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 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국민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아프십니까?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우리가 꿈꾸던 희망의 새 나라를 회복시켜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황교안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국민과 함께 정권 교체 이루어 내겠습니다.